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쌀을 먹게 됐을까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또 신라시대 유물에서도 쌀을 먹은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쌀독에서 인심난다. 이처럼 쌀과 관련된 속담만 무려 50여 개. 또 한민족에게 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쌀을 수확하기까지 고된 노동과 자연재해의 이중고로 인해서 1960년대 이전까진 쌀밥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귀족의 음식이었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1.7배에 달하고 우리가 개발한 벼 품종이 무려 4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쌀이 풍요로운 시대 혹은 넘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실 전문가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맛있는 밥 얘기하기 전에요. 네. 우리 또 역사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뭐 신석기 시대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그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쌀을 재배했던 그리고 쌀을 먹었던 네.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부여의 송곡리 유적이나 그다음에 경기도 여주의 흔암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거주를 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먹었던 쌀의 흔적들, 탄화미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주를 하고 쌀을 재배했다. 이것을 기원전 10세기 정도로 잡습니다. 기원전 10세기요? 예.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한 3,000년 전 네네. 예,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그게 일반화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에 이렇게 들어오면 뭐 밀, 보리, 조, 수수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잡곡류를 재배를 하는데 쌀도 재배가 됐었는데 네. 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일반화된 시점은 신라시대 후기 통일신라 네. 요때쯤부터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쌀을 먹는 문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류가 선택한 대표적인 주곡이 쌀하고 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요즘 밥을 많이 먹지만 네. 예전에는 빵을 더 많이 먹어서 네,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맨날 빵만 먹냐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쌀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밀을 선택해서 밀을 재배하는 곳도 있고 쌀을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그렇죠. 예, 네. 약간 환경 결정론적인 그런 입장이 좀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4대 문명 그러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이런 거 많이 네. 외웠지 않습니까? 네. 메소포타미아가 뜻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네네. 예. 그럼 강 사이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제 퇴적된 땅이죠. 퇴적된 땅인데 이 퇴적된 땅들은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땅은 항상 메말라 있는 상태. 네. 다만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런 메마른데 영양분이 많은 땅에서는 밀을 재배하기가 아주 용이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 그 문명이 시작된 곳들은 이제 밀 재배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양쯔강 이남부터 우리 한반도에 이르기까지는 여기는 밀농사를 재배하기에는 좀 습해요. 좀 습하군요. 네, 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밀은 좀 메말라야 되는데 네. 이게 좀 그 익을 때쯤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비가 많은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적합한 곡물은 오히려 밀보다 쌀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쌀은 그 밀보다 사실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많아요. 네. 그다음에 또 쌀을 재배하는 땅은
이모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매년 이어가면서 연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땅에서 봤을 때 인구를 부양하는 능력이 밀을 재배했을 때보다 쌀을 재배했을 때 한 3배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선생님 우리가 쌀을 처음에 수확했을 때 네. 그때는 쿠크밥솥이 없었잖아요. 네. 쌀을 수확해서 그때 어떻게 먹었나요? 아, 예. 네. 그때 뭐 처음부터 밥솥 이렇게 떡 뭐 발명해낸 것도 아닐 것 그렇죠. 같고. 인간이 어떤 곡물을 먹는 방식에는 분식과 입식이 있는데 분식집. 우리 분식집.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이렇게 분식집 맨날 애용하셨잖아요. 갔죠. 네. 분식은 곡물을 가루를 내 가지고 이 가루를 활용하는 것을 분식이라고 다 그 총칭. 분자가 그 분하다 때 그 가루 분이군요. 분자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입식은 뭐냐면 껍질만 벗겨서 알갱이 그대로를 익혀서 먹는 것을 입식이라고. 그러면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분식이 먼저냐 입식이 먼저냐로 보면 분식이 가장 원시적인 방식이죠. 네, 가장 오래된.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곡물을 수확했다, 그럼 얘를 그냥 갈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신석기 시대 유적에 보면 네. 뭐 갈판, 갈돌, 네. 그다음에 뭐 공이, 그다음에 홈돌 이런 홈돌.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확한 곡물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갈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끓이는 거죠. 죽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아, 물 넣고 그냥 네, 끓인다. 끓이는 그 자체로. 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분식의 형태가 발전한 게 떡이에요. 아, 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네네. 이게 치루에 이제 쪄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게 이제 네. 백제 시대에 보면 발견되는 것들이 아궁이, 아궁이. 네. 그다음에 솥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본격적으로 발견되면서 나오군요. 삼국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분식의 단계에서 입식의 단계로 넘어왔다.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분식으로 먹는 것은 주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였어요. 네. 우리가 떡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떡을 해서 나눠 먹는 나눠 거거든요. 먹죠. 혼자 근데 먹는 이제 경우는 많지 그렇죠. 않죠. 네. 근데 이게 밥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이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떡 돌린다고 하죠. 네. 이게 공동체 시절의 흔적이에요. 아, 나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우리가 그게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쌀을 생산하는데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막 농사하다 쓰러지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기계가 엄청나게 뭐 발달한 그런 시기도 아니고 정말 노동력 그렇죠. 혹은 소에 의존하고 예, 예. 그래서 한 톨의 쌀을 생산하는 데는 7근의 땀을 흘린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벼농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엄청난 노동력을 네, 필요로 맞아요.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벼농사 지을 때 기계화율이 95%예요. 95%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기계를 쓰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기계가 하나도 없을 때 오로지 사람으로 해야 되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벼농사를 지을 때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속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네. 내가 이 주민들에게 밑보이면 이제 농사도 못 짓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구체적인 그 절차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 농경문 청동기 같은 거 보면 네. 사람들이 이제 밭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곡물을 담아놓는 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이게 더 국가적인 단위로 가면 치수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결속력을 다지는 것들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벼농사가 이게 국가 운영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거죠. 네, 삶의 중심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조선인이 식사하는 모습이라는 사진 한 장을 예전에 봤는데요. 저 이거는 합성한 줄 알았어요. 아니 밥그릇이 진짜 네. 엄청 커요.
아니 예전에 밥도 다들 못 드셨다고 하는데 네. 밥그릇도 굉장히 크고 이분의 어떤 신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밥이 꽤 소복하게 그렇죠. 쌓여 있고 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네. 고한말 조선 선비의 식사 모습이래 가지고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프랑스 선교사가 이제 촬영한 걸로 나오는데 네. 전형적으로 이제 밥상에 놓여 있는 찬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반상 차림에 삼첩 반상이에요, 전형적으로. 삼첩. 네. 근데 이제 개수가 삼첩은 넘어 보이는 게 우리가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이나 간장이나 간장 이런 같은 거. 것들은 다 제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전형적인 삼첩 반상 차림인데 이제 이 사진을 보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게 이제 밥그릇과 국그릇의 크기죠. 맞아요. 빠질 것 같아요. 네. 네. 저게 이제 보통 그 당시 그 조선 성인 남성의 그 한 끼 식사 분량. 이게 무슨 특수한 날이 아니었던 아니고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오. 저렇게 하루에 2끼를 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루 3끼가 아침, 점심, 저녁이 일반화돼 있지만 현대로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조선인의 식사들은 2끼가 기본이었거든요. 네, 아침과 저녁. 그렇죠. 새끼가 일반화된 게 그렇게 오래된 얼마 되지 역사가 않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예. 네. 현대에 들어와서의 일이고 저 밥그릇 사이즈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지금 우리 그 밥공기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3.5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니 이게 다 소화가 돼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그죠? 한꺼번에? 근데 그 사진에서 딱 보시면 네. 이 선비가 굉장히 깡말라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조선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 소화 능력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프랑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왜 하멜 표류기 네네. 들어보셨죠? 네. 이제 17세기 조선에 와서 이제 한 14년 동안 네. 이 하멜이 살면서 네. 조선의 생활사를 관찰을 하고 그것을 하멜 다 표류기로 기록하셨죠. 적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하멜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조선 사람들은 성격이 명랑한데 엄청난 대식가들이다. 아 그렇게 기술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으로만 보면은 이게 다 쌀일까요? 아니면은 막 잡곡. 잡곡이겠죠? 네, 잡곡입니다. 쌀로 저렇게 많이 드실 수는 절대로 없었죠. 왜냐면 쌀이 너무 귀한 음식이라서. 귀할 뿐만 아니라 네. 쌀은 귀한데 쌀은 또 재산이죠. 아, 그리고 조선의 그 조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쌀로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일정량은 이제 그 쌀을 그렇죠. 납부를 해야 네, 되거든요. 세금으로 쌀. 네, 없으면 빌려서라도 네. 이제 납부를 해야 되다 선물로.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쌀은 현금이었죠, 현금. 음. 그러다 보니까 조세의 대상이 아닌 잡곡들을 많이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어쩐지 네. 저희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분께 뭔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이 드신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우리 사실은 이제 쌀이 남아돈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쌀이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한다. 네. 뭐 이런 류의 뭐 칼럼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흔해 보이지만 뭐 쌀이 워낙 자산이었으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1970년대부터 네. 이제 그것도 7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이제 쌀에 대한 절대량의 부족으로부터 벗어난. 아, 그러면 그 이전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원전 10세기 정도부터 쌀 농사를 지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3,000년 정도를 계속 쌀 부족 그러네요. 먹고 네. 싶은데 충분히 먹지 못하던 네, 네. 이런 기근에 빠져 있었고 70년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쌀이 이제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쌀이 남아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좀 여유가 있어진 게 네, 불과 한 50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쌀 보호 정책 네. 그리고 낭비 방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책을 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야 쌀 한 톨이라도 버리면 그거는 죄 짓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입 달고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혹은 그 전에 뭐 전쟁 겪은 50년대 쌀에 대해서 특정한 뭔가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은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도시락 검사 받아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받아봤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어, 약간 풍족할 때 제가 태어났어요. 네.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근대 이전과 네. 그리고 현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근대 이전에는 네. 조선시대 때까지는 네. 그 조선 왕들의 가장 중요한 국가 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구황서적을 편찬하는 거였어요. 구황서적. 네. 아.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제 생산을 늘려도 이 소비량을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쌀 대신 먹을 수 있는 다른 구황 작물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걸 계속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대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구황 작물이 몇 가지나 있었냐? 구황 식품이 한 800가지 정도 됩니다. 정말 네, 그렇게 800가지 많았어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 흙도 파먹었다는 게 이게 농담이 아니고 농담 아니었습니까? 예, 땅을 파면 하얀 그 밀가루 덩어리처럼 하얀 점토가 나오거든요. 네. 이건 먹었어요. 이걸로 이제 떡을 빚어 먹기도 하고 네. 그 쌀가루하고 섞어서 이렇게 수제비 그렇군요.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농담 하는 거예요. 아니었군요. 네, 농담 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 땅에서 나는 구황 작물들로 이제 그렇게 이제 대체할 수 굶주림을 있는. 채웠죠. 네. 채웠는데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좀 너무 야만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줄일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줄일까. 네. 먹는 양을.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온 게 우리나라가 재밌는 나라인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들의 밥그릇 사이즈를 국가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설마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언제? 좀 전에 보셨던 구한말의 선비가 식사하시는 그 밥그릇 보셨죠? 네, 엄청 큰 밥그릇. 네. 그게 이제 보통 한 680ml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밥그릇의 사이즈는 한 200ml 정도 되는 거죠. 네네. 거의 4분의 1로 줄어버린 4분의 거죠. 1 이네요. 이것을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70년대부터. 밥그릇 사이즈를. 네. 그래서 이제 표준 밥공기 사이즈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도 그러고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 막 70년대부터 조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릇 공장에 가서 예. 그거를 이렇게 딱 표준치를 제시하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네. 국가가 표준 사이즈를 제시를 했고 요걸 따라 만들게 하는데 즉석밥 브랜드 중에 뭐 제일 유명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본이 210ml예요. 네.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는 밥그릇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주시간. 200이군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도 충분치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혼분식을 장려하는 거죠. 그 쌀 말고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분식이거든요. 혼분식. 혼식과 분식. 네. 그래서 혼식은 뭐냐?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도시락 검사를 항상 받았어요. 네네. 도시락을 열고 이게 이제 보리나 다른 곡물이 잡곡이 섞여 있는지를 항상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흰밥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너무 사치스럽다. 네, 그렇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쌀 이외에도 보리, 콩, 밀 등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식을 장려하는데 무미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 없을 무자에 쌀미. 그 다음에 날 일자. 쌀 없는 날? 쌀 없는 날. 우리 자동차 없는 날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이부제하고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무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5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을 못 팔아요. 진짜요? 네. 이거 진짜죠. 진짜. 실화. 네, 실화. 그래서 예를 들면 광화문에 어디에서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느 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70년대까지 계속됐는데 이 무미일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무미일에 뭘 파느냐 그러면 결국 면 종류를 팔아야 되는 거죠. 국수, 칼국수 뭐 이런 등등. 그 흔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죠. 어떤 거죠? 설렁탕 집 가시면 항상 사리가 딸려 나오죠. 네, 그거 맛있죠. 네, 그게 무미일의 흔적이에요. 그 쌀 줄이려고 했던 겁니까? 그 이제 원래는 이제 국에다가 밥을. 설렁탕에 밥을 말아 먹었는데 무미일에는 밥을 말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로 나온 게 면을 말아 면이었군요. 먹었던 거죠.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나 지속됐어요? 이게 10년 이제 이상? 우리가 쌀의 절대 생산량이 국민들의 소비량을 따라가게 된 시점이 7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돼요. 네네. 이때까지는 계속됐던 거죠. 계속됐군요. 70년대 후반부터는 확실하게 조금 여유가 생겼고 네. 쌀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한 해 초과 생산된 쌀 보관비가 4,500억 원
맞습니까? 예, 네. 그 정도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데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쌀 28만 톤이 남아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구나. 1979년을 기준으로 계속 그래프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가 급기야 2019년에는 이제 60kg 아래로 떨어진 거죠. 보통 60kg에서 55kg 정도를 네. 우리가 하루 1년 동안으로 365일로 나눠보면 네.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 먹는 양이에요. 딱 한 공기. 예. 어떤가요? 어떻게 그죠? 먹어도 밥은 한 공기 분량은 먹는데 그러니까 더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제 최저치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이제 그렇습니까?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네. 오늘 이것 때문에 앞에 역사 막 신석기까지 간 네. 거예요. 네. 오늘의 주제 밥심을 레벨업 하는 방법. 네. 일단 고르기도 잘 골라야 되고 요리도 잘 해야 되고 네. 밥솥 우리 버튼 누를 때도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아, 누를 신중하게 것 누르지. 같은데 일단 맛있는 쌀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저도 예전에 마트 갔다가 네.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일 싼 거 골랐어요. 그런데 일단 맛있는 쌀을 고르는 법을 좀 알려주시죠. 혹은 취향별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교수님 혹시 그 커피나 와인 좋아하세요? 둘 다 너무 좋아하죠. 네. 그 취향이 또 있습니까? 그 보통 이제 와인 드실 때 네네. 처음에는 레드냐 화이트냐 하다가 그다음에 레드 중에서 또 품종을 막 따지시잖아요. 그렇죠. 뭐 말백이 어떻고 뭐 예, 등등. 네. 뭐 따지는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커피를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싱글 오리진 네네. 그래가지고 품종 맞아요. 취향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생산돼 와인에서 포도의 품종을 따지듯 커피에서 그 커피의 생산지와 품종을 따지는 네. 것과 마찬가지고 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마트나 혹은 뭐 그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데 네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거의 결정장애. 그렇죠. 네. 뭐 지금 보통 우리가 그 브랜드가 몇 개나 있나 그랬을 때 우리 전국적으로 한 1,800개가 넘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1,800개가 브랜드인데 브랜드와 쌀의 품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쌀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 뭐다? 품종이에요. 품종. 네. 품종인데 네. 이게 대단히 좀 안타까운 사실이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쌀들 중에 90%가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품종이 아니라요? 아니고 혼합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양곡유통관리법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섞었을 때는 혼합으로 표현해도 된다. 무엇을 섞었는지 모를 때도 혼합으로 표현해도 된다. 이게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제대로 된 거 내가 원하는 모릅니다. 걸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우리 시중에 지금 판매되는 대부분의 쌀들은 90% 이상이 혼합이고 이 혼합 말고 단일 품종명이 적혀 있는 것을 골라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단일 품종 하면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와인 드시는 분들은 와인 품종도 알고 커피 드시는 분들은 커피 품종을 아는데 네. 한국 분들은 쌀 품종 아는 게 뭐 있으세요? 이러면 글쎄요. 네. 다 백미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 무식한 대답을 제가. 대부분이 몰라요. 네. 우리가 무슨 품종의 쌀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모르고 네. 그나마 쌀을 품종을 가려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는 품종이 뭐냐 하면 고시히카리. 예, 들어봤어요. 네. 봤어요. 네.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급 쌀의 대표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일본 품종이에요. 근데 이름도 일본 거 네, 같은데요? 일본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품종을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심고 이걸 고급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기를 좀 벗어나자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쌀 품종이 400여 종이 넘고 400여 종. 네. 네. 그 다음에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또 고유의 품종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들 품종 중에서 그 해의 최고의 품종을 또 하나씩 뽑아냅니다. 이걸 최고 품질 품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2001년부터 이제 선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약 20여 종이 넘는데 최고 품질 품종. 네. 그래서 20여 이제 종. 뭐 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품종, 품종. 네, 단일 품종을 선택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쌀 포장지를 이렇게 보시면 네. 동그랗게 이렇게 비닐 투명창이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드려서 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 모든 쌀 포장지는 그렇게 되도록 규격화돼 있어요. 네. 규정이 그렇습니다. 아, 쌀을 보라는 뭐 의미 네, 내부를 아닙니까? 들여다보는. 그렇죠. 그래서 네.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쌀은 우선 예뻐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이게- 예뻐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이 곡물들은 그 자체로 열매이기도 하지만 씨앗이기도 하거든요. 씨앗은 다음 세대를 아, 네.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뻐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태가 온전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팥을 고를 때도 콩을 고를 때도 쌀을 고를 때도 형태가 반듯한 것. 그 다음에 빛깔이 좋은 것. 네, 네. 이것은 다른 과일하고는 좀 다른 게 곡물은 그래야 된다는 거. 곡물은 태생적으로 이쁜 게 제대로 된 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포장지의 비닐창은 외형이 네. 예, 쌀알이 온전하게 생겼는지 네. 그다음에 색깔이 투명한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왜 쌀 보시면 이렇게 가끔 반점이 이렇게 네, 보이는 네. 하얀 반점이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약간 느낌이 이거 뭐 오래된 건가? 약간 이런 아하.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얀 반점이 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걸 이제 분상진립이라고 하는데 이 분상진립은 일단 밥맛이 떨어져요. 얘가 말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명한 쌀들이 좋고 이 반점이 적은 것들이 좋은데 그렇군요. 이게 반점이 왜 생기냐면 네. 이게 이제 보통 쌀은 처음에 수정을 하고 나면 딱 얘를 딱 이렇게 눌러보면 안이 어떻게 되냐면 하얀 우유처럼 돼 있어요. 아. 그럼 얘가 햇빛을 받으면서 네. 하얀 우유처럼 돼 있는 게 투명한 고체로 변해가는 거죠. 이게 광합성을 해야 되는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햇볕을 받는 위치가 좀 다른 부분보다 덜 받거나 이러면 여기에 이제 전분질이 떨어지게 돼요. 아. 그러면 하얀 부분은 즉 뭐다? 전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성장 과정이 좀 불균형했다라는 아, 뜻이고 그래서? 이런 분상진립도 많은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도정일자. 도정 일자. 네. 신선한 쌀이 무조건 좋은 쌀이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얘가 언제 도정됐나. 그러면 도정일자는 항상 의무적으로 표기가 돼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구매하는 시점으로 가장 최근에 도정한 걸 선택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소포장을 선택하시는 게 소포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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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우리가 이제 쌀이 집에 있어야 뭐 좀 든든하고 이랬는데 이만한 거 네. 사다 놓고 네. 네,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워낙에 구매가 편리한 시절이고 그다음에 쌀 가격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네. 보통 4인 가족 그러면 4kg 정도로 구매하시면 네.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 사이클에 좀 맞아 아, 들어간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갑자기 든 질문이요. 네. 제가 쌀을 사두고 네. 제가 그 쌀을 사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네. 맨날 즉석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거 이제 구석에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네. 제가. 그럼 이거를 이 유효 기간 뭐 이런 게 있나? 쌀은 보통 어느 정도를 보관할 수 있나요? 유효 기간이 있는 음식들은 네. 이때까지는 드세요라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상미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산미기한. 네. 보통 요때까지가 최적의 음식이니까 네, 네, 네. 요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아. 그게 지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이제 따지는 음식들인데 쌀은 이제 보통 상미 기한을 따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 쌀은 이제 언제까지 드시라는 기준은 없어요. 다만 언제 이 쌀을 껍질을 벗겼는지 도정 일자가 찍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이제 역순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껍질이 벗겨진 날을 기준으로 네. 보통 우리 그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네. 봄 여름은 2주 이내. 2주 이내. 네. 그런데 이제 가을 겨울은 4주 이내 오. 소비할 것을 권장하는 거죠. 네. 교수님 아마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네. 그 도정 일자를 확인해 보시면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그럼 몇 년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멀리 갈 거 없고요. 선생님이 선택하는 품종은 어떤 건가요? 네, 제일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힌트 좀 주세요. 같이 먹고 살아요. 네. 이건 약간 좀 안 믿기실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 집에 한 3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쌀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와인을 드실 때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레드 와인을 그렇죠. 선택하기도 하고 뭐 화이트 와인을 선택하기도 하고 다 기준이 있잖아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쌀의 특징이 반영된. 네. 예를 들면 그럼 덮밥이나 볶음밥을 할 때는 쌀이 질척거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고슬고슬한 게 좋을까요? 고슬. 그렇죠. 아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백반 먹듯이 네네. 뭐 찌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찬들 이렇게 먹을 때는 너무 딱딱하기보다는 좀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으로 찰진 밥이 약간? 좋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쌀의 다른 성격들을 내가 취하는 게 쌀 소비에서는 제일 하이엔드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가지를 다 준비해놓고 네. 음식에 맞게 네. 하시는 거군요. 네. 이렇게 와. 하면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부지런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 가정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음식점에서는 음식점도 어떨까요? 중요하구나. 아. 이게 국밥집이냐, 그러네요. 혹은 볶음밥집이냐, 김밥집이냐, 진짜 비빔밥집이냐에 그러네요. 따라서 네. 쌀의 특징에 맞는 것만 선택하면 네. 뭐 고객들이 전부 다 이 집은 굉장히 밥 잘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공개해 주시죠. 그 3가지 품종이 무엇인지. 아, 제가 집에서 네, 지금 네. 드시는 거. 네, 우리에게 뭔가 좀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느낌으로. 네. 제가 이제 그 선호하는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로 늘 먹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하이아미라는 하이아미. 예, 하이아미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기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쌀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 좋다. 네, 네. 근데 제가 이 쌀을 선호하는 건 또 다른 이유로 쌀알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김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게 쌀알이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좀 좋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이즈도 중요했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항상 그냥 먹을 때는 우리가 이제 먹는 게 영호진미. 영호진미. 예. 네. 이게 또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최고의 품종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잘 먹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우리나라 최고 품종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삼광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삼광. 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도 아, 그래요?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마 음식점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신동진이라는 신동진. 그건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갑자기 반가워요. 네, 네. 신동진이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이건 알고 계시냐면 네. 서해안, 네. 충청 남북도, 서해안과 접한 지역에서 최적화되도록 원래는 동진이었는데 그 지형에 맞춰서 만든 게 신동진인데. 그래서 신동진이구나. 그러니까 이 쌀이 왜 좋으냐? 소금기에 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간척시 쌀로는 최고의 쌀인 거죠. 맛있더라고요. 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서해안 쪽에 간척지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신동진. 네. 네, 이런 쌀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면 뭐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보다 훨씬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쌀을 골랐잖아요.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밥을 잘 지어야 되는데 저는 심지어 그 밥솥 다 알아서 해주는 밥솥이 있는데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도 계량컵에 따라서 굉장히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했는데 어쨌든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제발 팁 좀 알려주세요. 밥을 맛있게 짓는 법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밥을 짓는 방법은 그냥 표준적인 절차를 거치시면 된다. 일단 쌀이 이렇게 나오면 뭐 쌀겨나 이런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죠. 네.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이 누르죠. 있죠. 네.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네. 이제 뭐 가스불을 올리기도 네, 하고 네. 뭐 다양한 과정들을 하는데 거치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밥은 어떻습니까? 이게 투명하던 게 하얗게 돼 버렸죠. 네, 불투명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약간 말랑말랑한 네네네. 젤 상태로 돼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 투명하고 딱딱한 쌀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말랑말랑한 젤 상태로 됐느냐? 이것은 이제 이 구조가 변했기 때문인데 네. 어떤 구조가 변했느냐? 쌀을 차지하고 있는 아밀로스라는 전분이 네. 단단한 결합 구조가 네. 깨지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 수분과 압력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수분과 압력은 누가 제공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네. 어디에 지은 밥을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 솥밥? 네, 솥 중에서도 가마솥. 네. 네. 네,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맛있는 밥 그러면 네. 이렇게 아궁이에 맞아요. 장작불을 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큰 가마솥에서 이렇게 지어낸 밥. 네, 누룽지도 먹을 수 있고. 네, 좋죠. 그 밥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가마솥이 있고 제가 이제 장작을 떼가지고 가마솥에서 밥을 짓는다고 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처음에 이제 제가 쌀을 씻어서 이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하는 게 장작에 불을 올리겠죠. 네. 불을 떼면 이 가마솥 안에서 제일 처음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이제 그 물이 뜨거워지겠죠. 맞습니다. 네. 물이 끓어요. 네. 물이 끓으면 뭐가 생기냐면 수증기가 생기지 네, 않습니까? 이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으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뚜껑이 막아주고 무거운 있죠. 뚜껑인데 막 여기서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압력이 쌀에다가 고온의 수분을 침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으로 밥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네, 네. 쌀이 속부터 익어요. 네. 겉부터 익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밥솥에 밥을 잘못하면 속은 익었는데 겉이 덜 익었어요. 아, 반대의 경우. 네. 네. 냄비에 밥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겉은 익었는데 네, 속이 안 익은 맞아요. 거죠. 보통 그렇죠. 네, 압력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압력밥솥에 뭔가 음식을 한다는 게 뭐 갈비찜 같은 걸 네. 그리고 백숙 같은 걸 압력밥솥에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압력이 뜨거운 수분을 속부터 침투시키니까 속부터 익어요. 그래서 백숙집 가면 다들 가마솥에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속까지 이렇게 뼛속까지 이렇게 잘 익어 있는 거라서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압을 견디기 위해서 쌀이 어떻게 될까요? 쌀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틀을 유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상처 입었거나 깨졌거나 이러면 이 압력에서 쌀이 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쁜 쌀을 골라야 된다는 게 이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품종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게.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제 그때 보면 어느 정도 압력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네. 그다음부터 더 이상 장작을 더 떼지 않아요. 왜? 불이 계속 올라오면 압력이 커지니까 그렇죠.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밥할 때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쌀이 다 익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뜸을 잘 들여야 뜸을 들인다. 네. 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 예. 같아요. 네. 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로 스스로를 데우는 걸 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 꺼놓고 기다리는 그 순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맛있는 서울에 좀 유명한 평양냉면집에 가면 네, 네. 제육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결이 뭐냐면 80%만 익히는 거예요. 아, 네. 그 80%가 익히고 나머지 20%는 스스로를 익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기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80인지 20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경험이죠. 그게 경험이죠. 몸에서 배인. 네, 쌀도 마찬가지로 네. 완전히 익히지 않고 한 90%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는데 네. 이 뜸을 들일 때는 아궁이에 있는 불을 빼줍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열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뜸이 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빼놨던 불을 다시 넣어주거나 네. 혹은 마른 짚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궁이 속에 탁 던져가지고 불이 한번 싹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아, 그러면 그 열로. 네. 누룽지가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끓이고 압력이 생기고 압력이 쌀을 익히고 다 익은 다음에는 뜸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구워서 누룽지를 만들고 요 과정이 가마솥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네. 이걸 그대로 재현한 게 누구다? 전기압력밥솥이에요. 아, 가마솥에 짓는 형태를 그대로 순서적으로 구현을 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네. 예, 압력과 뭐 물의 온도와 네, 이런 네, 것들 네. 다. 아, 지금 밥 짓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속설도 네. 네, 제가 무례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속설이니까. 즉석밥을 제가 먹는다고 하면 제 진짜 며칠 전에 만난 어떤 어르신도 야, 그거 몸에 안 좋아. 먹지 마. 먹더라도
일반 그릇에 뭐 덜어서 어떻게 뭐 해, 뭐 해서 아니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즉석밥 사는 건데 아무튼 즉석밥은 일반 쌀과 달리 영양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오해를 하시냐면 그 마트나 근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상온에 그냥 즉석밥이 놓여 있죠. 네. 그래서 그럼 얘가 상하지 왜 안 상할까 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상온에서 유통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오해하시는 이런 분들도. 오해들이 많은데 네. 이 즉석밥은 네. 보통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먹는 쌀로 지어요. 그다음에 방부제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상온 유통이 가능하냐? 네. 살균을 하기 때문에. 살균. 네. 즉석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어 먹는 밥보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신선한 쌀로 지어요, 처음에. 그래서 즉석밥은 공장에 가보시면 그 쌀 벽시 상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네네. 지을 때, 그 라인을 돌릴 때 네. 그때 바로 도정을 합니다. 가장 신선하네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밥이 다 된 다음에 살균을 하기 살균 때문에 포장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보관이 용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드시는 분들은 네. 절대 죄책감을 갖고 드시지 마라. 네. 그러니까 지어서 먹는 밥하고 똑같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일단 여러분 즉석밥 오해 풀리셨길 네. 바라고요. 두 번째, 저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네.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네. 먹으면은 칼로리가 낮아진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요즘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방식. 그래요? 권장하는 방식. 아 그래요? 네.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한국인들은 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제일 나쁜 습관입니다. 네. 충격. 네. 네. 우선 김이 나는 밥은 건강에 무조건 해롭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네. 김이 나는 밥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뜨거운 밥은. 우리 몸속에 너무 뜨거운 게 들어가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장기의 온도하고 차이가 너무 나버리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아니 예전에 찬밥 먹지 말아라 막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배앓이 한다 뭐 이러면서 네. 어른들의 이게 잘못된 이제 건강 상식이었는데 어느 온도가 제일 좋으냐? 75도 정도로. 그럼 75도 정도가 뭐냐면 이렇게 김이 나지 않는 따뜻하긴 한데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는 상태. 그게 제일 몸에 네. 소화하기가 좋은 예, 겁니까? 소화하기 좋은. 그래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밥을 식혀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된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럼 그거보다 더 낮추는 건 뭐냐? 네. 이게 전분질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셨을 때 네, 네. 탄수화물 흡수를 줄여줘요. 소화하는 소화할 과정에서? 때 과정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와. 이게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탄수화물 흡수를 줄이기 때문에 예, 차갑게 냉장고에 좀 식혀서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이어트보다 이전에 뭐냐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나온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네, 당뇨 네. 전 단계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백미를 드시더라도 이 백미를 한 45도 정도로 식혀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미지근한 느낌으로. 예, 예. 그래서 요즘은 내분비 관련 선생님들도 이렇게 밥을 식혀서 먹는 것을 권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맨날 따뜻하게 막 네. 김 나는 밥 먹어야 네. 된다는 줄 너무 뜨거운 알았었는데. 밥은 여러모로 좋지 않다라는 거. 그렇군요.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밥심 레벨업이 됐습니다. 지식의 정석 마지막 한 줄 정리. 한국인에게 쌀이란? 숙명이었으나 운명이 된 쌀. 우리가 보통 이제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운명은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근 3,000년 동안은 쌀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죠. 숙명이었으나 네네. 지금은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바꿔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는 선택만 잘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커피나 와인 드실 때처럼만 쌀에도 좀 깐깐해지시면 네. 굉장히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다라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 위에 새겨진 흔적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을까요?
경찰이랑 검찰에 수서가 날라오면 영장을 받아서 네. 무덤을 팠습니다. 1년 정도 돼요. 1년 뒤에 근데 열면 있어요? 너무 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 교사죄. 화장하거나 시신이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남아있는 이라든지 네. 법곤충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곤충학? 네.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들을 이용해서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법의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